수인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멋지고 당당한 소년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지금 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여정 중이며 제로 스테이지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다. 수백만의 언데드 좀비 해골 괴물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들은 그의 불법적인 엉덩이를 노리고 있다. 괴물들이 에어리어 51 습격처럼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자 그는 고양이 원코일을 부른다. 그리고 원소 원자 버프를 활성화한 뒤 적들 속으로 돌진해 바보 같은 NPC들처럼 죽여버린다. 그는 두 개의 불꽃 검을 들고 중앙으로 돌진하며 이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한 전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는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언데드 공수들이 화살을 쏟아붓지만 그는 뛰어올라 모두 피한 뒤 하나하나 베기 시작하며 그들의 수를 줄인다. 생각에 잠겨 이리저리 달리던 중 일부 언데드가 거대한 괴물로 합쳐진 것을 깨닫고 이제 큰 무리에게 둘러싸였음을 알게 된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앉아 궁극기 1000개의 무덤을 발동하고 빈 마법이 깃든 거대한 묘비들을 소환해 다수를 처치한 뒤 다시 뛰어내려 자신이 바로 지가찐다운 킬링 스프리를 이어간다. 하지만 수빈이는 항상 이렇게 멋지고 강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불의 나라가 공격하기 전이었죠. 그때의 수빈이는 더럽고 멍청하며 냄새나는 고아 소년일 뿐이었어요. 혼자서 살면서 퇴폐적인 직물 유적지의 묘지 위에 세운 엘리트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죠. 그는 꿈과 2D 와이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위대한 것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마치 애니맨 요약을 안 보는 모든 사람들 하지만 그가 알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집트 왕자 사기꾼이 10만 달러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고 그가 너에게 100억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건 사실 그의 것이야. 신비로운 할아버지가 그에게 100억엔을 남기셨고 온라인 게임에 쓰라고 하셨어요. 불쌍한 주인공은 심유 사립학원에서 공부하며 캠퍼스 내 남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우유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혼자 자라야 했고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게임 중독을 싫어하는 바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보냅니다. 어느 여름 아침 그가 라이프가드로 일하면서 옆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몇몇 괴롭히는 아이들이 다가와 분홍머리 미녀를 본 적 있냐고 묻습니다. 봤냐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고 그들은 그에게 라이프가드로서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비는 수영을 못하고 그냥 수영장 청소만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량배 중 한 명이 못되게 굴며 그의 고양이 원코일을 수영장에 던지고 청소하러 가라고 말한다. 수비는 즉시 원코일을 구하려 뛰어들지만 함께 익사한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친구 란초가 그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수영장 옆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자신을 구했냐고 묻지만 란초는 도착했을 때 이미 그가 끌어올려진 상태였고 그를 구한 사람은 리카리에라고 말한다. 리에는 고드그레이브 테크 회사 부사장의 외동딸이야. 이 회사는 국내 최대의 게임 개발 및 전자기기 회사 중 하나야.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부유하고 똑똑하며 아름다운 소녀로 항상 그녀를 둘러싼 찌질이들이 발가락을 빨기 위해 달려오고 있어. 하지만 잠시만 리치러인 란초가 그의 여자친구를 품에 안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서 란초 더 리즐러의 리즈버프를 받아보자. 수비는 익사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일을 떠올리며 핑크머리의 미녀에게 키스받았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찐찐해지고 찌질이처럼 붉어진다. 어느 밤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그는 끔찍한 커플을 우연히 목격한다. 학교 캠퍼스 옆 묘지에서 야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같이 하자고 물어보지만 결국 겁을 주고 쫓아내며 슬퍼한다. 또 한 번의 순결을 잃을 기회를 놓치고 뒤에 남은 어질러진 것을 치우고 그는 평소처럼 가로등 옆에 앉아 전기를 훔쳐 밤새 게임을 하는 그의 게임 세팅에 앉는다. 던전 센츄리 게임은 블리자드가 당신의 모든 돈을 빼앗으려는 다음 시도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미래를 위해 기술 기반의 유료 승리 시스템인 MRP로 만들고 수비는 그것에 관한 모든 것. 땀범벅인 게이머인 그는 이 게임을 매일 하고 있다. 출시된 이후로 밤새 계속 플레이하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레벨을 올렸어요. 엔드게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레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레벨 180인 캐릭터인 귀윈으로 플레이하면서 조끼 목도리 속옷만 입고 멍청한 헬멧을 쓴 채로 머리에 쓰고 있어요. 고급 장비 없이도
그는 엘든링의 벌거벗은 예언자처럼 도시 전설이 되었어요. 단 몇 초 만에 레벨 9무9 궁극의 용을 솔로로 잡는다고 하죠. 그 멍청한 막대기로 모두 그를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단지 돈도 없고 땀 흘리는 가난한 게이머일 뿐이에요. 좋아하는 게임에 쓸 돈이 없어서 밤새 열심히 하는 거죠. 괴짜? 최강 드래곤을 처치한 후 그는 새로운 던전에서 몹을 사냥하기로 결심한다. 사냥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분홍머리 귀여운 소녀가 냄새나는 버섯 몬스터에게 쫓기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몬스터에게 물 속성 마법을 사용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모두가 풀타입이 물타입 포켓몬에게 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스위시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얼음과 물리 공격으로 몬스터를 쉽게 물리친다. 구해준 후 그 소녀가 다가와 자신을 11레벨이라고 소개한다. 레이라는 플레이어에게 그의 게임 아이디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컴퓨터가 꺼지고 그는 고개를 들어 가로등의 배선이 고장나고 있는 것을 본다. 그 후 원콰이는 멍청한 자신을 바라보며 가로등에 올라가 배선을 고치기로 결심하지만 그때 학교의 분홍머리 미녀인 리에가 여자 기숙사의 방 창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본다. 그 기숙사는 묘지 담장 반대편에 있다. 그는 변태처럼 그녀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하지만 그녀의 친구 마키가 그가 이상한 스토커라고 생각해 베개를 던져 그를 가로등에서 떨어뜨린다. 다음날 아침 아르바이트로 학교 창문을 청소하는 중에 그는 벤치에 앉아 룸메이트와 함께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레이싱을 보고 있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고 그녀가 지난밤에 저장한 레벨 10의 주인공인 리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흥분한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게임 속 친구 뒤에 있는 건 못생기고 뚱뚱한 중년 남자가 아니라 정말 귀여운 여자다. 그 순간 란초가 그가 리를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사랑에 빠지는 건 괜찮지만 그녀는 별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의 모두가 그녀를 이상화하니 목표를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그의 목표에 대해 그날 오후 기숙사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에 그는 친구 요청을 받는다. 리로부터의 요청에 정말 흥분하며 그 베타 남성의 기운을 느낀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함께 게임을 하며 정말 좋은 친구가 된다. 게임 내에서. 하지만 어느 날 리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지고 수지는 그들이 현실에서도 친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알바로 바쁘고 가난한 학생이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고 사실상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그는 이 순간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고 그녀와 함께 게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했지만 어느 날 불의 나라가 공격하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 어느 날 밤 게임의 모든 플레이어들은 이 게임 던전 센츄리가 종료된다는 알림을 받는다. 수지는 깊이 우울해지고 다음날 아침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목적 없이 학교를 배회한다. 게임 서버가 종료되면 리에와의 모험도 끝나고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외로운 패배자로 돌아가게 된다. 그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댓글란에 있는 여러분처럼 우울 속에 고생하며 밤이 될 때까지 보낸다. 한편 부회장 유키는 딸 리에와 함께 앉아 특별한 상자를 건넨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하게 지키라고 말하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상자 안의 지침을 따르라고 했어요. 리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그는 그저 예방책일 뿐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 던전 센츄리의 목적이 프로토타입으로서 끝났으며 이제는 이 세상을 바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돌아서서 그녀가 게임에서 좋아하는 친구를 드디어 찾았기 때문에 슬퍼할 것 같다고 말했고 리에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후 그녀의 아버지는 나가서 사무실로 가서 새 게임 발표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날 밤 리에는 게임에 접속해서 규인이 온라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선술집에 앉아 있는데 게임 속 숨겨진 아이템인 이브닝송 플라워에 대해 듣게 된다. 이 꽃은 누구든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한다. 플레이어는 그것을 찾으면 서버를 종료하는 개발자들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웃으며 넘겼다. 잠시 후 스기는 급히 가로등에 달려가 게임에 접속해 레이를 만나러 간다. 그녀는 서버가 종료되기까지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최대한 많은 시간을 모험하며 보내고 싶다고 한다. 세우기는 일종의 희망의 약을 삼키며 그녀에게 그는 단지 또 다른 온라인상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하는 게임 중 하나에서 친구일 뿐이고 그게 전부야. 게임이 끝나면 다시는 이렇게 그녀를 만날 수 없고 그는 슬퍼해. 슬퍼서. 그들은 돌아다니며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로그아웃하기 전에 레이에게
이브닝송 플라워에 대해 말하며 게임이 끝나기 전에 꼭 찾고 싶다고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땀 범벅인 게이머 심프인 그가 숙이는 그녀와 함께 찾겠다고 말하고 서버가 종료되기 전에 꼭 찾자고 약속해. 한편 GGT는 다음 대형 온라인 에모 게임인 그레이브스터를 출시한다고 발표한다. 플레이어들은 각 스테이지에 숨겨진 다양한 보물을 사냥하는 무덤 도굴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빨아들이기 위해 게임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당신의 재정적 강화가 곧 당신의 궁극적 힘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가난하다면 행운을 빕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에 더 많은 돈을 쓸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 외에도 플레이 등록하는 모든 선수들은 특별한 콘솔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그레이브버스터 게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시베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던전 센츄리의 성대한 결승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레이는 로그인해서 윈기 와서 이브닝송 꽃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를 기다리지만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그는 오지 않는다. 반면 스웨덴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보내고 있다. 그는 한편 노인 유키는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게임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며 인생의 걸작인 게임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던전 센티의 모든 아이템과 화폐는 게임버스터로 이전될 것이며 그래서 오래된 플레이어들은 이미 초보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유키가 기대하는 것은 서버가 종료되기 전에 누군가 숨겨진 아이템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다. 그레이는 노래꽃 밭을 돌아다니며 혼자 숨겨진 아이템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다 괴물 같은 플레이어가 광분하여 다른 플레이어들을 죽이고 모든 장비를 약탈하며 행사를 망쳐버린다. 그들은 곧 노래꽃 밭에 도착해 레이도 공격한다. 그녀는 방역하려다 하지만 적의 아바타가 촉수 괴물로 변하고 애니메이션 속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한편 스게는 가는 길에 작은 사고가 나 늦었지만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아 로그인한다. 그는 선술집으로 가 레이를 찾지만 그곳은 파괴되어 있었고 녹음된 메시지에서 그는 레이가 혼자서 꽃을 찾으러 간 걸 알게 된다. 그는 파괴된 마을을 뛰어다니며 결국 노래꽃이 피는 들판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레이가 바닥에 누워있고 모든 멋진 장비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슬픈 표정으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내려다본다. 그녀는 그를 위해 꽃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구부러지고 부러진 꽃을 손에 쥐고 있다. 그녀는 바람에 눈물이 꽃 위에 떨어지고 갑자기 꽃이 빛나기 시작하며 저녁 노래꽃으로 피어난다. 그들은 모두 감탄하며 바라보지만 곧 촉수 몬스터가 레이를 잡아 가슴에 구멍을 내어 그녀를 죽음의 도넛 갱단의 첫 치비 멤버로 만든다. 한편 수계는 손에 이벤트 송 플라워를 들고 쓰러지고 서버가 종료되며 게임은 영원히 끝난다. 반면 붉은 머리의 하티는 GGT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 노인 유키의 방에 들어간다. 그녀는 그의 책상에 앉아 대머리 머리에 총을 겨누며 말한다. 같은 동료라서 그를 죽이는 게 슬플 거라고. 유키는 그녀에게 우연히 지나가던 도둑인 척하며 그를 죽이는 척하는 거냐며 한심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게 링 사장의 아이디어냐고 묻고 그가 생각해낼 법한 삼류 아이디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에게 무덤을 여는 방법을 말하지 않겠냐고 묻자 그는 그녀에게 욕을 한다. 그리고 자신은 용감한 강도 같은 사람들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그레이드 키퍼라고 부르고 그의 모든 봉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를 쏘아내린다. 다음날 아침 수계는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걸어가며 원코이가 안개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본다. 그는 그에게 소리치고 레이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쓰다듬는 모습을 본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지나치지만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게임에서 그녀를 지켜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묻는다. 그에게 감사하다고 한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게다가 약속한 시간에조차 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새 게임에서 자신을 지켜줄 거냐고 묻습니다. 그레이브 로버라고 하자 그는 정말 신나하며 지켜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다 결국 자전거 핸들을 부러뜨리고 그의 서툰 모습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엉망진창인 그날 아침 늦게 GTC 건물은 경찰차와 바리케이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사장 유키의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죠. 스게는 수업 중 란초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는 레이의 기숙사로 달려갑니다. 그는 문 앞에서 마키를 만나고 그녀는 그에게 몇몇 사람들이 왔다고 말한다. 회사에서 그녀를 먼저 데리러 왔어요. 서류 작업이 많아서요.
장례 준비를 해서 배요, 바질? 그녀는 한동안 자리를 비울 거예요. 장례식 동안 사람들은 영레이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노인도 큰 빚을 졌었어요. 살인 사건이 대형 뉴스 채널에 보도되고 GTC 회장은 링은 공개 발표를 하며 우리가 끝날 때까지 차분히 앉아있지 않겠다고 말한다. 빨간머리 살인범이 바로 뒤 무대에 서 있는 동안 살인범을 붙잡아라 커튼을 치고 그의 정치적 거짓말하는 엉덩이를 쳐다본다. 반면에 스우게는 인터넷 뉴스를 보며 유키의 소식을 바라보고 있다. 초상화를 보며 그는 어렸을 때 그와 놀던 기억이 떠올라 어딘가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며칠 후 레이는 스겐에게 집으로 오라고 전화한다.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보라색 상자를 꺼내 그에게 편지를 올려 건넨다. 그 위에 편지가 놓여 있다. 스겐은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 유키가 세우겐에게 이 상자를 주라고 지시한 편지임을 알게 된다. 그는 상자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시베이를 발견한다. 그는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인증 절차가 시작되며 리쿠스겐으로 로그인되고 시스템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안내받는다. 그들은 왜 노인이 그에게 이 콘솔을 주고 싶어 했는지 궁금해하고 그때 레이가 말한다. 자신이 사실 유키의 친딸이 아니라고.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 입양되었고 자신의 진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 바로 그때 검은 차가 들어오고 그녀의 하녀가 와서 그녀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 손님들. 레이는 자리를 뜨며 나가고 두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유키인지 묻는다. 딸. 한편 시스템이 수겐의 세이베이에 접속하고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서 무엇인지 확인한다. 무엇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는 화면을 보고 지금 자신의 게임 계좌에 100억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때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유키 할아버지의 영상이다. 그는 레이를 키운 사람이며 그의 친할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 사실이고 그가 이 유산을 남긴 이유는 이 돈을 사용해서 그와 레이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 유산을 남긴 것이다.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게는 순진한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지며 레이가 그의 아내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하지만 유키는 그녀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의 친부모는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였지만 적들이 먼저 그들을 찾아내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레이를 자신의 딸로 입양해 보호했지만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이 유산을 사용해 그녀를 보호하길 원합니다. 그때 스게는 밖에서 레이의 비명을 듣고 두 남자가 그녀를 채 억지로 태우며 죽은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세우게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내려가 그들에게 거기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휘두를 준비를 하며 달려가 플롯 아머의 힘으로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 한 남자에게 맞아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런 다음 그가 다가와서 쓰레기 조각처럼 땅바닥에 그를 때린다. 그의 한심한 꼴을 보며 레이는 매우 슬퍼지고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가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다. 남자가 그를 걷어차는 것을 멈추자 세우게는 그의 발을 잡고 더 해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라고 말하며 그녀의 빚을 갚겠다고 한다. 그는 빚이 5억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돈을 받으려고 위층으로 달려간다. 자신의 시베이에게서. 하지만 게임 내 화폐는 실제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 그가 충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사실에 놀란다. 그 사실에. 그때 그는 스우겐의 목소리를 듣고 창문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녀가 검은 차에 실려가며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파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멀어지자 그는 울기 시작하며 레이의 미소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린다. 게임에서 그녀와 함께 놀았던 기억과 그녀의 죽은 아버지의 축복을 거의 받았던 사실을, 그녀와 결혼하려던 그의 꿈을, 사랑에 빠지고 순수한 욕망으로, 그녀와 섹스하고 싶은 강한 욕망으로 그는 결심한다. 자전거를 타고 그들을 쫓아가기로. 차 안의 남자들은 그가 제대로 맞았다고 말하며 그게 그의 망상적인 정신을 현실로 돌려놓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질주하는 소리를 듣고 놀란다. 그들 뒤에서 자전거를 타며 격한 오리처럼 레이라고 소리 지른다. 레이는 창문을 내리고 그를 돌아본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구하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운전자는 그들의 어리석은 로맨스에 질려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수게는 결국 차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은 그를 뒤에서 치며 그를 잔인하게 도로 옆에 충돌시킨다. 레이는 절망에 빠져 좌석에 몸을 웅크리며 차 안의 두 남자는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그러던 중 후드가 쓴 남자가 갑자기 차 안으로 텔레포트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운전자가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자신을 실리콘이라고 소개하며 그 능력으로 둘 다 죽이고 차도 충돌시킨다. 수겐이 다가가서 그가 누구인지 레이와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다. 실리콘은 그에게 메시지가 있다고 말하며 티무게와 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그들은 그레이브 버스터에서 만날 것이라고. 그는 마치 후디니처럼 장면에서 사라지고 차는 폭발한다. 그날 밤 수겐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게임 콘솔을 켜려고 하지만 어째서인지 작동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누워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며 유키가 만든 그레이브 버스터라는 게임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 외에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고 리를 어디로 데려간 거지? 이 모든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를 압도하는데 바로 그때 그의 세이베이스가 초록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초록 머리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 위에 소환된다. 그는 놀라서 그녀에게 누구인지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묻자 그녀가 대답한다. 자신이 트윈스타이며 그가 그녀를 부른 대장님 때문에 여기 있다고. 그는 그녀가 잘못된 방 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트윈스타는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둘을 모두 선업 4번 무대의 그레이브 버스터 내부로 순간이동시킨다. 이동된 후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것이 그레이브 버스터인지 궁금해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땅에 어지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때 그녀는 연기로 뒤덮여 2개의 귀엽고 작은 생물로 변신한다. 그리고 수겐은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인지 궁금해한다. 한편 3명의 다른 플레이어들이 같은 무대에 나타나지만 수겐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보물을 훔칠 준비를 하고 수겐이 트윈과 스타를 툭툭 춤추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생물이 모래 속에서 나오며 묻는다. 누가 그의 잠을 방해했는지. 그 말과 함께 우리는 게임의 인트로 장면으로 순간이동되고 창조의 신화에 대해 알게 된다. 이야기를 옛날 옛적에 전능한 여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후 그녀는 많은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정말로 지쳤다. 모든 것이 갖춰지자 그녀는 영원한 잠에 들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죽음은 큰 힘을 남겼으며 그녀의 이름은 여신 방고였다. 여신 방고? 수겐의 위치로 돌아오자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나타나서 트윈스타를 놀라게 하고 그들은 디지털 버전으로 변신하여 그의 시바이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자 그들은 자신들을 이 게임의 가이드라고 소개하며 행운을 빌어주고 도망친다. 피라미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지금 바로 그가 투메 가디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한다. 그의 임무는 함께 온 침입자를 막아내고 이 무대를 지키는 것이다. 그들로부터 그러던 중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스겐이 떠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시청자들이 사회생활에 대해 신경 쓰는 만큼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모든 헛소리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피라미드가 말하길 그는 리쿠리를 신경 쓰지 않거나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는 만약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녀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말에 스겐은 정말 화가 나서 돌아서서 어떻게 그가 그것을 알았는지 묻는다. 바로 그때 강력한 에너지 빔이 뒤에서 쏘아지며 그를 향해 돌진한다. 피라미드는 더러운 엉덩이가 구워진 돼지뺨으로 변하는 것을 간신히 막고 있어요. 다행히 공격이 목표를 빗나가 피라미드를 지나가고 수겐이 묻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반면에 우리는 앞서 본 3명의 플레이어들이 멀리서 피라미드를 겨누는 모습을 봅니다. 멀리서. 그 금발 미녀는 남동생과 이유 스니퍼에게 그들이 놓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그 후에 그녀는 작은 소녀 페린에게 먼저 가서 행동하라고 말한다. 적에게 산만함이 될 것이다. 수겐에게 돌아와서 피라미드는 무덤 도굴꾼들이 이미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공격하고 그를 이겨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수겐이 알았다고 하고 바로 시작하라고 말하자 피라미드가 준비하라고 한다. 그 후 초록색 레이저를 땅에 쏘고 섹시한 고양이 소녀를 소환한다. 샤스티아라고 불린다. 그녀는 사막의 화신이며 소환된 후 남자를 향해 묻는다. 그가 수겐이냐고. 그가 맞다고 하자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여우처럼 뛰어들어 첫 키스를 훔친다. 수겐은 흥분하지만 곧 모두 사라지고 플래시백이 시작된다. 컷신이 나오고 어릴 적 유키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유키에게 빨간 목도리를 준 기억이다. 그는 유키가 정말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감상에 젖기 시작한다. 샤스티아는 그의 기억에 봉인을 풀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정말 기뻐한다. 바로 그때 피라미드도 말을 꺼내며 진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라고 한다. 갑자기 피라미드의 윗부분이 열리고
그 안에서 리쿠 유키가 떠오른다. 공중에 떠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정체를 가졌지만 진짜 정체는 항상 세우겐의 할아버지였다고 말한다. 그때 피브가 카드 소환 능력을 사용해서 진의 심장을 소환하고 끔찍한 벌레들을 피라미드 쪽으로 보내요. 더불어 페리는 폭발검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발을 일으키고 그 후 진해 중 하나를 타고 슈겐 쪽으로 달려갑니다. 모두 이 단계에서 얻을 보물과 보상에 대해 생각하며 이것만 끝내면 부자가 될 것이라 말하며 피라미드에 또 다른 에너지 샷을 쏘려고 준비합니다. 그때 유키는 자신이 이 게임에서 진짜 유키가 저장한 데이터임을 설명하며 실제 삶에서 죽기 전에 저장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피라미드 안으로 뛰어들고 유키는 그를 조종석으로 데려갑니다. 이 가디언은 이 숨겨진 무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거인 유키 34입니다. 그는 이후 거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며 파리는 그녀의 검으로 강력한 폭발 슬래시 공격을 하여 피라미드를 반으로 자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피라미드가 열리면서 진짜 지하에 가디언 거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가디언 거인이 나오자 즉시 몇 마리의 지네를 파괴하고 파리는 그의 강력한 디에너지에 겁을 먹게 됩니다. 반면 레이는 악몽에서 깨어나는데 그 악몽은 그녀가 수진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강물에 빠지는 수진을 구하지 못하는 꿈이었고 그녀는 감시하는 어린 소녀와 함께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금된 감방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있는 어린 소녀와 함께 그 소녀는 그녀에게 드레스를 던져주며 정화를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를 몇 마리 인어가 있는 연못으로 데려가 목욕을 도와준다. 전장으로 돌아와서 세의진과 샤스티아는 수호 거인 안에 있지만 밖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초보자다. 조종법을 전혀 몰라서 그들은 지네들에게 폭격당하고 파리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큰 금속 쓰레기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스이진과 샤스티아는 모든 공격을 견디느라 고군분투하고 유키는 세계의 기원을 떠올리며 무덤 수호자들과 무덤 약탈자들이 여신의 무덤을 두고 1000년 넘게 싸워왔지만 원래 양측 모두 같은 힘을 가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무덤 수호자들이 무덤 약탈자들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파괴를 퍼뜨리고 여신의 힘을 자신들만 차지하려 한다. 그들의 임무는 무덤과 그 힘, 그리고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 수호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어 지금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한편 이유는 대포를 완전히 충전한 뒤 거대한 카메하메하 빔을 수호 거인에게 쏘아 그 다리 하나를 맞추는데 성공한다. 그것으로 거인은 땅에 쓰러지고 샤스티아는 걱정하지만 스이지는 계획이 있는 듯 보이며 그녀에게 장거리 대포부터 제거하라고 말한다. 거인이 총을 겨누고 자리 잡자 샤스티아가 조준과 발사를 맞는다. 스이진이 주변을 살피며 이유가 피부에 위치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천천히 조준한 뒤 공격하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정렬되자 샤스티아가 발사하고 강력한 붉은 에너지 광선을 이유에게 쏜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오줌을 싸지만 에너지 광선이 다이아몬드 카드 무리에 반사되어 거인을 향해 되돌아간다. 피부의 지심이 밝혀지고 그녀는 방역할 시간이라며 클럽의 최면 카드를 발동한다. 그녀가 클럽을 공중에 던지자 주문이 샤스티아를 지배한다. 그녀는 정신없이 하늘에 총을 쏘기 시작한다. 그 능력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한 발만 남았는데 수이진이 제때 그녀를 멈추고 묶어둔다. 그 사이 살인과 지네 로봇들은 계속해서 거인에게 공격을 하고 있고 일부 지네 로봇들은 심지어 로봇 내부로 들어가서 손상을 입히기 시작한다. 내부에서 바로 그때 피브가 파린에게 전화해서 이유가 곧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큰 방귀를 에너지 캔논으로 쏠 것이라고 알려준다. 내부에서 수이지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유키에게 돌아서지만 그가 땅에 누워 마지막 숨을 쉬려는 것을 본다. 그에게 유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는 그저 진짜 유키의 데이터였다고 말하며 이제 그의 시간이 끝나가니 슬퍼하지 말라고 한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스의진에게 방고의 무덤을 지키라고 말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리아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무덤 수호자임을 밝히며 디지털 애프터 이펙트 속으로 사라진다. 스의진은 할아버지를 잃은 것에 매우 슬퍼하며 그가 다시 기억을 되찾았을 때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소리치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그의 목도리도 빛나기 시작하며 플롯 아머가 활성화됐음을 보여준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트윈과 스타를 시스티아의 통제 책임자로 임명한다. 마인드 컨트롤로 총격 난사. 그 후 그는 로봇에서 지네 중 하나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피부를 향해 돌진한다.
파리는 누군지 보기 위해 따라가려 했지만 멍청한 그녀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 그는 트윈과 스택에 신호를 보내 샤스티아가 앞에 클럽들을 향해 쏘게 하고 그녀를 끌어내린다. 그리고 파린을 함께 끌어내린다. 그 후 그는 몇 개의 반사 다이아몬드 카드를 길에 놓고 에너지 빔이 그것들을 반사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빔이 피부에게 반사되어 그녀도 제거한다. 그는 이후 반사 카드 위에 떠서 공중에 서서 유에게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는 모든 무덤 수호자가 사라진 줄 알았지만 마지막 한 명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한다. 유는 대포 위에 올라가 수이진을 향해 쏘지만 수이진은 또 다른 역전 카드를 써서 에너지 빔을 유에게 반사시켜 그도 쓰러뜨린다. 그 후 그는 거인과 샤스티아에게 돌아가 시험에 합격했고 이제 자신이 마지막 무덤 수호자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와 트윈스타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훌륭하게 해냈다고 말하고 그녀의 목적이 끝났다고 작별 인사를 한다. 끝났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를 안아주고 거인과 함께 무대 전체가 샤스티아는 디지털 입자로 사라지고 수이지는 어두운 구덩이에 빠진다. 디지털 공허 속으로.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자 미친 분홍머리 총잡이 여자가 뒤에서 나타나 누구와 맞붙을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그냥 어린애야. 그녀는 그가 마지막 무덤 수호자가 아니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권리라고 말하며 소총으로 그를 쏴서 쓰러뜨린다. 그녀에게 맞은 후 수이지는 게임에서 로그아웃되고 다시 그의 침대로 텔레포트한다. 그리고 돌아온다. 그는 가슴의 총상 자리를 확인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치유되고 다시 보통이다. 그는 그때 시베이로 전화를 받고 누군지 확인한다. 전화건 쪽 사람은 자신을 토템스 부족의 티무겐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그레이브 버스터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다. 그 후 수이지는 그에게서 리아가 침대에 누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사진을 받고 그녀의 안전과 안녕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레이브 버스터가 출시되면서 전 세계가 이 미친 유행에 뛰어들었다. 금광을 찾는 자와 재벌이 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우리는 보게 된다. 많은 초보자들이 좋은 장비를 사기 위해 수십만 엔 이상을 들여 로그인하고 그걸로 여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다음날 게임한 35스테이지 골든마인즈에서 피에브와 그녀의 그룹이 자칭 리더 와일드 울프, 더 크링글러들을 만나 팀 이름을 골드 헌터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초보자들을 노려서 그들의 골든 아이템을 모조리 빼앗는 플레이어 그룹입니다. 그들은 핫스팟에서 기다리며 신선한 먹잇감을 노리고 결국 새 장비를 입고 뛰어다니는 뚱뚱해 보이는 오리새끼 팀을 만나게 됩니다. 뚱뚱한 남자가 몬스터를 쓰러뜨려 골드를 벌고 모두가 그를 칭찬하는 동안 칭찬을 받으며 피에븐 후린과 함께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앞쪽 광산에서 큰 보물을 발견했지만 몬스터들이 공격해와서 지금은 두렵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계략을 써서 그들을 심플 호감 있는 사람로 만들고 그들을 따라 광산으로 가게 한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들은 몬스터가 어디 있냐고 묻고 그녀는 그들이 새 장비를 보고 도망쳤을 거라고 말하지만 광산 안의 몬스터들이 그들을 공격해 300만 코인 이상을 훔쳐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욕심 많은 심프들은 즉시 광산 쪽으로 달려가고 후리는 그들의 멍청한 모습을 보며 한숨 쉰다. 그들이 제자리에 있자 이유는 지팡이를 사용해 에너지 감옥에 가둔다. 바로 그때 크링글러시가 뛰어내리며 이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말한다. 그는 말한다. 반면 수비아는 아카데미 도서관으로 가서 새 게임에 관한 정보를 읽는다. 그는 태무진과 토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어하며 리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한다. 바로 그때 란초가 도서관에서 그를 만나며 자신이 딱 맞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새 여자친구를 소개하며 말한다. 그녀의 외모와는 달리 그녀는 게임광이며 비공개 베타 테스트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수비아는 그의 가엾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야 한다. 마이스. 그가 하는 모든 연구에서 그는 무덤 파괴자 세계의 커밋이 다크 타이거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는 프레셔스라는 조직의 수장이다. 프레셔스라고 불린다. 프레셔스는 부유한 소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이며 그들은 불을 이용해 다른 플레이어들로부터 돈과 아이템을 훔쳐 세계를 지배하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에 프레셔스에 맞서 싸우는 몇몇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토템스라고 불리며 이 집단은 태무진이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며 악당으로 묘사된다. 그날 저녁 늦게 수비아는 태무진이 보낸 리의 사진을 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고 미친 생각들이 떠올라 신난 펭귄처럼 침대 위를 뒹군다. 한편 리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나 태무진 자신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단지 요청하기만 하면 되지만 거기서 나갈 수는 없다고 한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 수비아는 여학생 기숙사로 가서 마키를 찾아간다. 마키는 아무도 그녀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며 마치 사라진 것 같다고 말한다. 수비아는 리의 노트북을 바라보며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결심하고 마키에게 말한다. 곧 돌아올 거야. 그 후 그는 콘솔을 켜고 트윈스택에 전화를 걸어 준비가 됐다고 말한 뒤 그녀와 함께 게임 속으로 순간이동한다. 한편 크링글루르 씨와 그의 팀은 플레이어 로비에서 신참들로부터 100만 엔이 넘는 돈을 털고 파티를 즐기고 있다. 그는 돈이 많은 초보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피비는 말해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가 말할 때 별로 멋지게 들리지 않거든. 시끄럽다. 바로 그때 페린이 그들 앞 탁자에 누더기를 걸친 못생긴 거구를 가리킨다. 그들 앞에 유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나중에 그 사람이 장군들의 리더였다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 팀은 프레셔스의 핵심 부대 중 하나였다. 그의 그룹은 갑자기 나타난 미친 여자에게 전멸당했고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미친 소리라며 내부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그럴 거라고 믿는다. 그 후 모두 또 다른 사냥을 위해 출발해 3명의 초보자 그룹을 또 함정에 빠뜨린다. 새내기들이다. 크링글러드는 칼을 꺼내 그중 한 명을 찌른다. 갑자기 모든 아이템과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크링글러드의 계좌로 이체되며 그는 말한다. 한 플레이어의 계좌가 0이 되면 강제로 로그아웃되고 계좌가 삭제될 거야. 그중 한 명을 벗기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멀리서 우리를 향해 총을 쏘며 우리를 부수고 초보자들은 도망치고 크링글러드는 총을 든 사람을 향해 검을 겨누며 묻는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지난번 수의군을 쏜 미친 여자와 같은 사람임이 드러나며 그녀는 그들을 사냥하러 왔다고 말한다. 페리아는 검으로 그녀를 향해 여러 차례 강하게 공격하며 싸움을 시작한다. 그리고 피부와 이유가 합동 반사와 에너지 빔 공격을 이어간다. 하지만 미친 여자애는 마치 배트맨처럼 그리고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플롯 아머를 가진 것처럼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녀는 크링글러드 앞에 착지하지만 피부와 다른 이들이 그녀를 에워싸며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멍청한 얼굴을 보고 알겠다고 말하며 총을 내려놓고 중력 감옥 주문을 발동해 모두를 가둔다. 그 후 뛰쳐나와 총을 크링글러드에게 겨누며 물건을 넘기라고 말한다. 그는 개처럼 울면서 그녀가 자기 그룹에서 물건을 가져가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훨씬 더 강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정말 가까이서 걷게 하면서 겁쟁이 같은 행동을 하고는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검으로 찌른다. 그는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고 피에브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배신했다고 욕한다. 배신자라고? 미친 여자는 이 거미한 사람의 재정력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마법의 검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아는 바로는 힘이 적은 사람에게서 빼앗아 더 부유한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 크링글르드가 그래 라고 말하며 외모와 달리 5천만 엔 이상 가치가 있다고 밝히지만 그녀의 계좌를 보고 놀란다. 알고 보니 그녀는 게임에서 계좌가 1억 엔이 넘는 5명의 플레이어 중 하나였다. 그 5명의 억만장자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그가 금을 옮길 수 있다면 기꺼이 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마치 우치아 마다라처럼 거대한 금괴를 그 위에 떨어뜨려 그의 캐릭터를 즉시 죽여버린다. 그 후에 그녀는 뛰어내려서 마차 안으로 들어가고 피에비 그녀에게 묻는다. 이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컬렉터라고 말하며 오로지 살아가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템베레이더들을 죽여라. 그 후 그녀는 미친 듯이 웃으며 달아나고 이름은 귀족 상위 계층에 알려지며 그들은 결정을 내린다. 그녀를 제압해. 한편 토템 기지 안에서 그들의 멤버 리트레시 태무진에게 그가 주문한 빨간 시베이를 보여주며 이것으로 프레셔스에게 그들도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치비 닌자 소녀 포시리코가 그것을 보며 그가 리를 위해 줄 거냐고 묻고 유키가 죽어서 이제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실리콘이 그녀를 막으며 진정하라고 한다. 태무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리쿠리아의 진짜 가치를 그녀가 아직 모른다는 걸 알지만 곧 이해할 거라고 말한다. 그 후 그는 리리를 완전히 야하지 않은 복장으로 입히고 소개한다. 빨간 세이베이와 함께 토템의 새 멤버로 초대받는다.
한편 우리는 스테이지 10대 쌍전투문이라는 아레나를 날아가는 수윤을 본다. 그는 이 전투의 주최자인 라롱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라롱은 또한 초보자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날아오르던 중 그는 아레나 옆에서 올라오는 타켓이라는 소년을 발견한다. 그는 쌍성 트윈스타 이 둘을 태우고 올라가게 해주는 제안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타케시가 가난한 고아로 누나 비칸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빈민가에 살며 겨우 살아간다. 타케시는 이 새로운 게임에 대해 듣고 좋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냥 하는 거야. 모든 게 블록체인 게임 사기처럼 들리지만 미카는 그에게 해보라고 하고 둘 다 세이베이 콘솔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그들은 게임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며 타케시는 무기를 얻는데 그 무기는 사진을 찍어 내부에 저장할 수 있어서 힘을 높여줘. 그 후 그는 그 사진 속 기억을 연료로 사용해 더 강한 무기를 만들거나 강력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 어느 날 미카가 심하게 아프게 되고 타케시는 이제 진짜 삶의 상금을 따기 위해 여기 왔어. 그 상금은 1천만 엔과 게임 내 얼음 눈표범 친척이야. 이는 로롱 대통령이 주최하는 토너먼트 우승 보상이야. 반면에 수익에는 이 게임에서 유일한 50억 부자 중 하나로 입장료 5만 엔에 게임 머니를 내기 싫어서 공중을 날고 있다. 그 아래에서는 자칭 최고의 아이스 마법사인 메머드 바이킹과 자칭 1위 아이스 마법사인 이유가 전투를 벌이고 있다. 게임 내에서 피에프와 파리는 자만심 가득한 자칭 타이틀에 대해 궁금해하며 레이가 침대에서 수이겐을 꿈꾸던 모습만큼 흥분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곧 전투가 시작되고 이유는 지팡이를 사용해 얼음 파편으로 바이킹을 공격하지만 그는 원숭이처럼 도끼를 휘두르며 파편을 뚫고 걸어가기 시작한다. 이유에게 불리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는 바이킹을 유인하려 하고 있어. 많은 얼음 조각을 만들어서 중앙에 서게 한 뒤 마법을 사용해 그를 얼리고 깨진 조각들로 승부를 거는 거야. 이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을 때 트윈스타들은 타케시에게 묻는다. 누가 이길 것 같냐고. 타케시는 둘 다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앨범을 이용해 갑옷을 입고 트윈스타를 모두 놓아주게 만든다. 갑작스러운 변신이다. 갑자기 변신한다. 타케시는 이유 위에 떨어지고 즉시 그를 기절시킨다. 그 후 그는 바이킹과 해설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공식 규칙에 따라 침입자가 참가자에게 도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한다. 참가자들도 됩니다. 그리하여 타케시와 수지는 참가자로 등록되고 그들의 바이킹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이킹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타케시는 자신의 앨범을 사용해 거대한 폭발 해머로 변신시키지만 바이킹은 너무 강력해 타케시는 완전히 두들겨 맞기만 합니다. 수지는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지만 타케시가 병든 여동생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타케시가 여동생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가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 수지는 진짜 시그마 남자답게 그를 대신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진짜 시그마 남자답게. 처음에는 그가 등장해 에지로드처럼 바이킹을 물리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공격을 피하면서 한 방에 쓰러지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게 된다. 한 방에 기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곧 바이킹은 그에게 지루함을 느끼고 얼음 마법을 사용해 그의 다리를 얼려버린다. 수지는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하지만 소용없고 바이킹은 두꺼운 도끼를 들고 다가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한다. 바로 그때 트윈스타가 뛰어들어 맨손으로 공격을 막으며 수진에게 나중에 꼭 갚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바이킹을 밀쳐내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쌍두룡으로 변신할 듯 변신을 사용한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다시 쌍둥이와 스타 두 개의 푹신한 공으로 변한다. 바이킹은 그들을 귀엽다고 생각해 손에 쥐지만 다케시는 뛰어들어 그들을 구하고 영웅은 소녀를 구한다는 걸 알고 아직 싸울 의지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싸울 의지가 남아있다. 어린 녀석이 어른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쌍둥이와 스타는 기뻐하며 다시 쌍둥이 스타로 변신한다. 그녀는 다케시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이번에는 진짜로 변신해 실제로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용으로 변한다. 라우롱 회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그녀가 초이기 고급 인간형 무덤 짐승 친위대 스급 이두옥룡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모두가 아마추어인 수진이 어떻게 그렇게 고급 등급의 소환수를 길들였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트윈스타는 빠르게 끝내기로 결심하고 에메랄드 브레스트 브레스로 바이킹을 쏴서 그를 수정으로 만들고 그 후 가루로 부수며 승리를 거둔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한다. 그렇게 그들은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고 수지는 모든 상금을 다 타케시에 주며
다음 단계인 초보자 코스에 참가하기 위해 걸어간다. 그 코스는 라우롱 회장이 주최한다. 한편 회장은 수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녀가 오래전에 이 토너먼트를 혼자 휩쓴 미친 여자와 동료인지 걱정한다. 그리고 콜렉터에 대해 생각한다. 생각에 잠긴다. 수진은 초보자 코스 장소로 걸어가서 거기 있는 2명의 새로운 플레이어를 만난다. 그는 친근하게 행동하려고 2사람 모두에게 인사하지만 보라색 머리 남자는 거만하게 그를 무시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뚱뚱한 녀석은 그를 반에서 항상 아르바이트하는 불쌍한 아이로 알아보는 것 같다.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샤이고 학생회장이자 수진의 반 친구인데 그는 항상 수업 시간에 자거나 밖에서 일해서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진은 란초와 그의 상상의 친구팀이 외에는 친구가 별로 없다. 바로 그때 창백한 피부에 관심 끌기 좋아하는 여자가 순간이동해서 나타난다. 무대에 올라와서 이번 과정의 트레이너인 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모두의 이름을 부르며 보라색 머리 남자가 타이탄이라고 밝힌다. 타이탄이다. 그 후 바위가 많은 무대를 안내하며 이번 수업은 실제 전투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는 100년 전 무덤의 잔해이며 무덤 침입자들이 보스를 물리친 후 완전히 약탈당했다고 설명한다. 샤는 주위를 둘러보며 절벽 주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몬스터를 발견하고 린에게 묻는다. 그 몬스터들에 대해 묻는다. 린은 그것들이 터널 에이프라고 부르며 꽤 빠르다고 설명한다. 똑똑하네. 수업을 위해 그들은 모두를 물리쳐야 하고 샤는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타이탄은 자신의 불쌍한 엉덩이를 바라보며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한다. 그때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터널 원숭이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이다. 괴물들이 즉시 그들에게 뛰어들지만 린은 산지 같은 콤보로 모두 차버린다. 그리고 게임의 기본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린은 게임에 등록한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아이템이 주어지며 이를 퍼스트 아이템이라 부르고 이것이 무기라고 말한다. 샤는 무기를 꺼내 보여주며 그것이 황금 원형 칼이라고 밝힌다. 폭풍의 눈을 가진 타이탄이 화려한 건틀리신 메탈 피스트를 휘두른다. 샤가 수이진에게 그의 버스터 아이템에 대해 묻자 그는 그것이 멋진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그때 린이 몬스터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자 모두 전투를 시작한다. 타이탄이 아이템으로 강하게 때리고 린도 검으로 공격하며 둘 다 이 몬스터들에게 물리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이진도 몬스터 하나를 차서 절벽으로 밀어내며 시도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격으로도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 것을 본다. 샤가 물리 공격으로는 어떻게 이길지 묻자 린이 그들은 먼저 새 눈을 가진 거인 원숭이인 그랜드 터널 에이프라는 리더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이름은 그랜드 터널 에이프다. 그의 마법이 다른 터널 에이프들의 갑옷을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샤가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고 묻자 타이탄이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와서 주먹으로 그랜드 에이프를 쓰러뜨린다. 그 후 그를 땅에 내리꽂고 직선 펀치로 이어 몬스터를 금덩어리로 만든다. 그 괴물을 금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 모두가 감탄하며 그를 바라보고 샤는 그 기술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전에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보수 원숭이가 쓰러지자 린이 나머지를 베기 시작한다. 소드 프린세스가 나타나자 샤는 즉시 그녀에게 빠져들고 무기를 훌라후프처럼 돌리며 전장을 누비며 적 몇 명을 베어버린다. 적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들은 곧장 지역 전체를 정리하고 수이지는 이것이 초보자 과정을 통과했다는 뜻인지 묻는다. 초보자 과정을 통과한 거냐고 샤는 불평을 시작하며 린에게 더 많이 명령받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이 빠져있는 심프처럼 말이다. 하지만 린은 이 과정을 완료하려면 그녀를 이겨야 한다고 말하며 쿠나이 칼을 던진다. 수이지는 그것을 꽤 쉽게 피하는 반면 타이탄은 즉시 소환수를 불러 공격을 막는다. 그것으로 공격을 막는다. 샤는 놀라서 자신 용돈으로 약 50만 엔을 게임에 썼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친숙한 몬스터를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이탄에게 몬스터를 찾았는지 모아서 샀는지 묻죠. 타이탄은 평소처럼 무시하자 그는 돌아서서 수이진 쪽으로 말했어요. 그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니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게임에 돈을 넣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가 가난하다고 무심코 비웃은 후 그는 가족이 부유하다고 말하며 이 게임에 더 많은 돈을 넣어 강해지고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후 린은 그에게 너무 말하지 말고 칼을 꺼내라고 말했어요. 머리. 샤는 위를 올려다보다가 자신이 전에 던진 칼에 맞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템 중 하나로 그를 쳤으니 이제 그의 몸 안에
그녀의 DNA가 있다고 생각하며 땅에 쓰러진다. 그리고 바보 같은 처녀처럼 심쿵하기 시작한다. 그 후 린은 수이진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자신의 특별한 눈으로 그의 무기를 살펴본 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수익에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때 타이탄이 린을 공격하며 기습하려 하지만 그녀는 공격을 피하고 뒤로 점프해 검을 소환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그리하여 둘은 검을 부딪히기 시작하고 싸움은 블리치 전투처럼 변한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공격한다.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던 샤는 타이탄이 사실 전설적인 프로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3년 연속으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전적이 있는 선수다. 하지만 올해는 어떤 토너먼트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 있다. 이 말을 들은 타이탄은 뒤를 돌아보며 둘에게 묻는다. 도와줄 생각이 있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이기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샤는 신이 나서 이번 전투에서 이기고 린에게 사랑을 고백하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자 수이지는 자신의 무기인 레이븐 스카프를 활성화하고 아이템 1번 퍼스트 블러드 엔게이지를 사용한다. 이는 그가 복사할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 능력은 전투에 빠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패배할 때까지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기다리지만 그때 샤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능력은 그를 투명하게 만들고 바람과 하나가 되어 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힘으로 그는 린에게 몰래 다가가 그녀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귀에 대고 말하며 바보처럼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티타는 린을 밀어내고 그녀를 15% 체력으로 낮춥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싸울 준비를 하지만 린이 검을 밀어내고 뒤에서 다가오는 쉘을 찔러서 공격합니다. 그 결과 셰프는 쓰러지고 패배하지만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는 단순한 변태의 간청을 들으며 로그아웃한다. 그 후 일어나 타이탄을 마주하며 그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타이탄은 화가 나서 자신이 무적이라고 주장하며 광란에 빠져 싸우기 시작한다. 한편 수이지는 샤의 특별 능력을 이용해 투명해지고 하늘 높이 날아가 무언가를 찾는다. 그는 결국 그것을 발견하고 광산 카트 중 하나에 숨어있던 것을 찾아내어 날아들며 그들의 교관인 린의 정체를 밝힌다. 그녀의 능력은 디코이 미라지마라고 불리며 모조가 자신의 모습을 복제할 수 있게 한다. 이 능력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플레이어가 그녀에 대해 알게 된 경위를 밝히는데 이전에 린이 시야 밖에서 샤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말은 진짜 그녀가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들은 싸움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는 타이탄에게도 알리고 이것으로 초보자 코스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료 카드 기능을 해금한다. 후리는 이 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파티를 맺고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어서 수이진에게 그의 진짜 정체를 묻고 강한 소환수와 게임에 대한 고급 지식을 가진 신참이라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단순한 신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나중에 그녀에게 말할지도 모른다고 하며 걸어가려 하지만 타이탄이 뛰어내려 주먹으로 그를 공격하며 자신도 그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싶다고 말한다. 정말로? 수이지는 공격을 피하고 후린과 함께 멀리 있는 건물로 달아난다. 그리고 그녀에게 왜 방역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미끼 환영을 사용한 후에는 잠시 싸울 수 없다고 설명하고 그에게 왜 도와서 도망가게 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와 파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 같은 어린아이와 데이트하려 한다며 그를 변태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밖에서 타이탄을 이기면 그녀가 자신의 파티에 들어오겠다고 내기하며 그녀와 새끼손가락 약속을 한다. 바로 그때 타이탄이 건물 안으로 돌진해 거대한 금속 주먹으로 둘 다 밖으로 날려버린다. 거대한 금속 주먹으로. 그는 완전 광란 모드로 돌입하려 하지만 수이진이 자신의 기술을 발동하고 바람의 사자샤의 능력을 사용해 그를 막는다. 그는 바람을 다루어 나무짚으로 위장을 만들어 싸운다. 그와 싸우기 위해 빠른 속도 비행 투명화와 결합해 그를 기습하는 데 성공한다. 공중에서 공격당한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몰래 다리에 배기 공격을 한다. 타이탄은 화가 나서 공격하려 하지만 곧 지쳐서 앉는다. 그의 무릎에 수지는 그 앞에서 항복하라고 말하며 이 멍청한 싸움을 끝내라고 하지만 타이탄은 그는 자신보다 멍청한 촌놈에게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그의 무기 궁극기인 타부틴의 검을 활성화한다. 이 검은 그의 금속 주먹을 고급 스포츠카로 변신시킨다. 그는 수진에게 정말 화가 나서 채 1억 엔을 충전한 후 그를 들이받아 밑에 깔아버리기로 결심한다.
수지는 이 도전에 응하며 방패처럼 후린 앞에 서서 그에게 엉덩이 쪽으로 키스하라고 말한다. 타이탄은 가속 페달을 밟고 수진에게 직진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그를 때리자 마치 산에 부딪힌 것 같았고 차는 충격 후에 튕겨져 나갔다. 그리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후리는 이 세상에서 금융력이 최고의 권력임을 상기시키며 재력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희진이 도대체 누구인지 1억짜리 충전차에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한다. 그 채 맞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수희진은 그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타이탄이 모든 재산을 잃고 이제 로그아웃 당하고 계정이 삭제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인 없는 충전차가 원자폭탄처럼 폭발할 것임을 깨닫고 수희진이 그녀를 지가 차드처럼 덮어쓰고 둘 다 눈을 뜬다. 그들은 뒤집힌 광산차 아래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수지는 그녀의 아이템 식별 능력에 대해 묻고 그것이 꽤 멋지다고 말하며 자신의 팀에 갖고 싶어 한다. 그는 그녀를 유용하게 느끼게 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그녀의 CBA에 넣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이메일이 있어서 다른 것을 달라고 한다. 바로 그때 FBI가 지하에서 수집가를 보내 수진이 페린에게 줄 예정이던 것을 조사하려 하고 그녀는 둘 다 광산차에서 밀쳐낸다. 그녀는 땅에서 나오며 수진에게 말한다. 그가 초보자 강좌를 들을지 말지 궁금했는데 광산차 아래에서 숨어 있으면서 로리와 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웃기다고. 그는 꽤 나쁜 녀석이야. 수희진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며 자신도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페리는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녀가 탐지의 눈으로 그녀를 스캔했기 때문이다. 보통 신성 토템을 가진 플레이어는 파란 불꽃이 둘러싸고 있지만 그녀는 그 불꽃이 10개나 있다. 그녀는 이어서 그런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는 자신이 아는 한 게임 내 5명의 억만장자 중 하나인 콜렉터뿐이라고 말한다. 수희진은 목도리를 쥐며 억만장자가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지만 콜렉터가 특별한 봉제 인형 탄환으로 페린을 쏴서 그녀를 인형으로 만들어 몇 분간 잠들게 한다. 그녀는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역겨운 괴물 총알로 그를 쏘는데 그 총알은 그의 입을 벌리게 하고 그의 위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이것을 소시지 드래곤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또한 리에를 구하는 열쇠라고 설명한다. 그녀가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레이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고 그녀는 태무진이 그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를 이용해 토템 본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일단 안에 들어가면 소시지 드래곤이 리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녀는 마차에 올라타 떠나고 그는 그녀에게 태무진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태무진이 직접 그를 찾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스이진을 따라다니던 토템 암살자 중 한 명을 저격한다. 멀리서. 바로 그때 페린도 정신을 차리고 수이진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그는 토템 암살자에게 다가가 태무진이 어디 있냐고 묻지만 그가 무시하자 수이진은 바람 능력을 사용해 손오공처럼 그를 스치며 달려간다. 초신성 본능으로. 그 남자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걸어가려자 하지만 수이진이 쫓아가자 모든 공격을 피하고 쌍검으로 반격하며 진짜 보스가 누군지 보여준다. 수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페린이 뛰어들어 구해줍니다. 그 후 남자는 초고속 모드로 사라지고 수지는 페린에게 왜 도와줬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팀원 하나가 그렇게 죽게 둘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수지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암살자가 돌아오고 초고속으로 움직이며 칼날을 휘두르며 그들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후 암살자는 페린을 밀치지만 수진이 초고속으로 그녀를 구하고 둘 다 손에 디지털 카운터처럼 32라는 숫자가 적힌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베인 횟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 횟수에 도달하면 무언가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결론 내린다. 그럼에도 수이지는 바보처럼 앞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또 베어서 강제로 게임에서 로그아웃되고 만다. 그 후 그는 페린에게 칼을 던지지만 그녀는 무기로 막아낸다. 그녀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베인 것으로 간주되어 24시간 동안 다시 접속할 수 없는 강제 로그아웃을 당한다. 밖으로 나오자 수이지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페린일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태무진임을 알게 된다. 그는 리를 구하고 싶다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GGC 기업 건물에서는 게임 주도 조직인 프레셔스의 리더들 간의 비밀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그들은 게임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단계의 도전에 제로를 넘어설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한다. 게임 내 5대 억만장자 중 한 명인 다크 타이거가 그 조직의 수장으로 자리 잡은 프레셔스는 게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이며 그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할 6명의 대 최고 간부들이 있다. 이들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평가액이 20억 엔을 넘는다고 하며 그들은 다크 타이거에게 보고하며 준비가 완료되었고 제로를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린다. 다크 타이거가 그들에게 내일 18번 무대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 묻자 그들은 이미 모든 선수들에게 전송 반지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다. 그것은 두 수호자의 카운터가 갑자기 0에서 1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무덤 수호자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이 말을 들은 다크 타이거는 그들을 명령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수호자를 찾아서 죽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통화에서 팀 6위는 수이진에게 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곧 18번 무대에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 축제는 게임의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사람들을 위한 축제이며 또한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사람들을 위한 축제이다. 스테이지 제로 정복을 위한 예비 라운드. 그 스테이지를 정복하려면 니시키아즈라는 플레이어를 찾아야 한다. 수이진이 그 니시키아즈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냐고 묻자 그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평소처럼 답변보단 질문만 남겨둔 채 그를 당황하게 한다. 답변보단 질문이 더 많다. 다음날 아침 수이진은 일어나서 남자 기숙사 밖에 모여있는 남자 무리를 발견한다. 그들은 어린 소녀 주위에 모여 있었다. 수이진은 무슨 일인지 그들이 그냥 그녀에게 작업 거는 건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곧 그 어린 소녀가 바로 파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가 그를 부르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다른 모든 남자들이 수이진의 불쌍한 엉덩이를 보고 그를 행운의 사기꾼이자 바람둥이라고 부르며 죽일 듯이 노려본다. 수이진은 그녀를 구해 학원 카페로 데려가 새로 결성된 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의 새 팀에 대해. 파리는 약 2만 에너치 음식을 주문하고 100억엔 플레이어임에도 계산 걱정하는 그의 불쌍한 엉덩이를 바라본다. 그때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그가 레이블을 떠나 하찮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놀리고 그를 가난하고 천한 놈이라 부르지만 파리는 일어나서 자신이 그레이브 버스터에서 1억엔 이상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괴롭힘을 멈추라고 한다. 수이지는 그 말이 맞긴 하지만 그 모든 돈은 현실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디지털 화폐를 게임에서 사용해서 카페에 음식을 결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그의 정신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CBAI를 사용해 음식을 결제하고 웨이트리스가 계좌잔액의 전체 숫자를 말할 수 없다고 하자 그 이유는 기계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가난한 그녀에게 인스턴트 라임 한 그릇을 먹인 후 그는 페린을 다시 방으로 데려가며 가는 길에 더 많은 죽음의 눈초리와 몇몇 표적들을 맞았다. FBI의 표적도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에게 자신의 목표는 이 릴이라는 소녀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토템의 태무진에게 납치당했다. 페리는 그녀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며 둘은 함께 로그인한다. 게임임. 둘 다 2개의 경기장에 있는 10단계에 도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거기에 파리는 곧 이벤트가 시작될 것이며 이곳이 주요 공지 장소 중 하나라고 말한다. 주요 공지 장소라고. 둘 다 선술집에 앉고 파리는 마치 루피와 먹기 대결을 하려는 듯 더 많은 음식을 주문한다. 먹기 대결이라도 하려는 듯. 그곳에 앉아있을 때 스이가는 주변 사람들이 게임 내에서 프레셔스와 토템을 괴롭히는 또 다른 억만장자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스이가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용코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자신의 6번째 억만장자라는 신분을 공개할 때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그를 무시하고 바로 지나쳐 출구로 향했고 밖을 바라보니 비둘기떼가 황금 반지를 흘리며 플레이어들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18단계로 이동하는 전송 반지였으며 축제가 열릴 곳이다. 모든 사람이 승리하면 즉시 텔레포트 된다. 수이간과 파린도 함께 가기로 하고 그렇게 그들은 무대에 도착했다. 반면 다크 타이거는 자신의 왕좌에 앉아 18단계 정복을 시작한다. 그는 약한 플레이어들을 미트 실드로 써서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려 하고 스테이지 몬스터들이 그를 찢어놓기 시작하는 동안 거만한 엣지로드처럼 그들을 지켜본다. 그는 그 후 부관 바시덱에 말하며 작은
적들을 제거해 스테이지의 보스 수호자에게 바로 갈 수 있게 하라고 한다. 바시다는 검으로 체인 라이트닝 콤보를 사용해 한 번의 공격으로 스테이지의 멍청한 몹들을 모두 증발시켜 모두를 놀라게 한다. 작은 몬스터들이 사라지자 스테이지는 보스 수호자를 소환하는데 그는 강력한 혈마법사 아슬란으로 밝혀진다. 멀리서 우리는 앞서 본 가면 쓴 암살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전장을 지켜보는 보라색 머리 소녀. 그 소녀는 이니시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티무진의 명령으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는다. 마지막 수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전장으로 돌아가서 플레이어들은 아슬란을 몰아쓰기로 하고 모두 함께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는 팔로 즉시 쓰러뜨린다. 하지만 아슬란은 흡혈귀처럼 재생하기 시작하고 그의 갑옷이 피해서 형성된다. 그들 주변에서도 한편제 수유는 기둥 위에서 전투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는 위의 공간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돌아서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에 술을 맞는다. 이니시케스, 그가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자 그녀는 상사가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해. 하지만 지루해서 여기 온 거라고. 플로리는 자신이 강하다고 그에게 말하고 수이윤도 그녀가 바로 그 사람임을 알게 된다. 이니시켓이 티무진이 그에게 만나자고 했어. 그리고 그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여.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아리에의 방과 연결된 거울을 만들어 수이윤은 그녀를 볼 수 있지만 말할 수 없고 아리에도 볼 수 없지만 그는 그녀를 볼 수 있어. 그러나 그녀와 말할 수 없고 아리에도 볼 수 없지만 그는 그녀가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 것 같아. 그때 이니시케시가 갑자기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재빨리 피했고 그녀가 말했어. 그녀의 상사가 그가 강하다고 해서 직접 보고 싶었다고. 그녀는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그의 버스터 아이템을 스캔했고 그것이 리쿠유키의 파도임을 확인했어. 그동안 아슬란은 NPC처럼 플레이어를 죽이며 즐기고 있어 이들은 부수적 피해로 죽는 거야. 그리고 그는 피투성이 모기떼를 소환해서 공격하는데 이들도 플레이어를 공격해.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는 플레이어를 죽인 후 피로 변신시키고 자신의 호모맨시로 그들의 모든 정수를 흡수해서 더 강해져. 더 강력해지는 거야. 그때 그는 기둥 위에 빛나는 빨간 불빛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것이 자신이 기다려온 파도와 피라고 외치며 수이윤과 맞선다. 그는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겨누며 자신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지팡이를 작은 열쇠로 변환한 뒤 수이윤에게 건네며 그것이 제로 스테이지로 가는 열쇠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주변의 모든 피를 모아 최종 형태로 변신한다. 피의 부처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급소 중 하나를 보여주며 수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지 묻는다. 입니다. 수유는 그것이 약점 같은 것인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를 물리치려면 그것을 파괴해야 하지만 여기서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마지막 기억을 봉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물리치면 스테이지 제로의 기억을 되찾고 나서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유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까마귀 스카프를 활성화하며 걸어갑니다. 니시키시는 그의 버스터 아이템이 7가지 능력을 가진 7개의 보석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 얻는 보석들은 무작위로 섞이고 그녀는 아직 어떤 보석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첫 번째 파란 보석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이 전투에서 쓰러질 때 그 능력을 복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이유는 강한 보석이 선택되길 바라며 그것이 빨간 보석임을 알고 기뻐한다. 빨간 보석임을 알고 기뻐한다. 아슬란은 그의 퍼스터 아이템의 진정한 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그를 땅에 내리친다. 땅에 내리친다. 니시케시는 후린과 함께 그곳에서 도망치고 수이윤이 레이븐 블레이드라는 검으로 공격을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레이븐 블레이드라는 검으로 공격을 막았다. 아슬란은 자신의 재생하는 몸에는 칼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하지만 수이윤은 그것이 사실 이치고의 방카임을 밝힌다. 그것은 매우 날카로운 것 외에도 그의 속도를 3배로 높여준다. 매우 날카롭다. 그는 재빨리 그를 베고 피웅덩이로 떨어뜨린다. 그는 위에서 그를 바라보며 주변의 피를 흡수하며 재생하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끝내기 전에 마무리하기로 결심한다. 끝내기 위해. 그는 배기 공격으로 뛰어내리지만 아슬란이 막아서 다시 밀쳐내고 더 많은 팔이 자라나 괴물로 변하며 힘을 키운다. 그는 손에서 에너지 폭발을 쏘기 시작하고 수유는 방역하려 하지만 그는 강하게 주먹을 날려 그를 날려보내며 그 과정에서 검도 부러뜨린다. 또한 그는 머리 위에 연꽃 문양을 드러내며 80초 안에
그의 핵을 찾지 못하면 몸 안의 모든 피가 폭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죽어라. 수유는 자신의 검을 바라보다가 특별한 종류의 연기가 나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에서 그는 그 안에 농축된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사용해 전장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일시적인 능력치 버프를 준다. 그는 그것으로 모두를 아슬란을 공격하게 유인하고 아슬란에게 패배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계획의 일부다. 그는 아슬란에게 궁극기인 플라즈마 드래곤을 사용하게 하고 80초가 지나면 패배한 플레이어의 모든 피를 흡수하게 만든다. 하지만 몸이 치유되는 대신 녹슨 피웅덩이로 변해 아슬란이 패배한다. 수유는 약간의 화학 지식을 이용해 피를 갈구하는 수호자의 혈액을 독살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의 몸속 산소를 오존으로 변환시켜 지금은 일정 시간 동안 이 상태에서 재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그의 핵을 가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고 아슬란은 그걸 0단계로 가져가면 그때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한편 주변의 모든 플레이어들은 그가 혼자서 아슬란을 이긴 것을 보고 경외심을 느끼며 그도 억만장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가면을 쓴 무리들이 나타나 스스로를 실버백스라는 팀이라고 밝힌다. 실버백스는 그들의 리더 아래에서 일하는 백만장자 그룹임이 드러난다. 자산이 1억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수윤에게 핵심을 넘기라고 하고 떠나라고 하거나 아니면 때려서 엉덩이를 때리고 벌거벗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윤은 그들에게 입냄새 나는 입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와서 애거라는 장난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화가 나서 자산 막대를 흔들며 모두 100만 이상 자산이 있다고 밝히고 최고 인물은 500만 N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마치 불안한 원숭이처럼 흔들기 시작하지만 수유는 그것이 꽤 작다고 말하고 막대기를 꺼내 모두를 놀라게 하며 자신이 억만장자임을 드러냅니다. 그와 함께 그는 억만장자임을 공개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제로 스테이지로 가고 아슬란은 그에게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니시케시와 페런을 뒤에 남겨둔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유는 단풍나무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왠지 향수를 느낀다. 그는 이곳이 할아버지와 함께 오던 장소였음을 기억하고 아슬란에게 기억을 되찾는 방법을 묻는다. 아슬란은 그에게 손에 든 핵과일을 먹으라 말하고 그가 먹자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그녀를 데려와 봉인 의식을 위해 그녀의 진정한 힘을 모두 빨아들였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그녀를 저주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둘을 보호하기 위해 수이윤의 기억도 함께 저장하고 과일을 이용해 봉인한 후 자신의 피를 이용해 이 장소의 열쇠를 지키는 수호자를 만들어냈다. 이 수호자는 바로 아슬란으로 밝혀지고 회상이 끝나면 아슬란은 수은에게 마지막 수호자가 된 것을 축하하며 그의 임무는 완료되었고 이제 평화롭게 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작별 선물로 새로운 장비를 주고 떠나게 한다. 반면 실버백 팀은 1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그들의 리더에게 연락해 억만장자의 출현에 대해 알린다. 그들은 그가 스테이지 제로 입구 근처에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상사는 그의 프레셔스와의 비밀을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총을 쏜다. 수이윤이 멀리서 자신의 지도 간격 대포 능력을 사용한다. 모두가 공격이 입구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우 강력한 공격임을 알게 된다. 공격은 후린과 니시키시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바로 그때 수이윤이 포털에서 걸어나와 한 손으로 공격을 막는다. 그는 자신의 새 장비 덕분에 자신의 체력이 이 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의 체력을 합친 것과 거의 같다고 설명하고 그 공격이 자신의 체력의 5분의 1을 깎아낼 만큼 확실히 강력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니시키시에게 리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며칠 후 자신이 그녀를 구할 것이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반면 실리콘은 리 옆에 서서 그녀에게 5일 후에 단계 0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약속대로 그녀를 수이윤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한다. 그 후 니시케시는 수이윤에게 지금 그를 팀 유진에게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녀의 포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은빛 원숭이 무리의 리더 원숭이가 뛰어들어 그 지역의 플레이어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는 60억 부자에게 소리치며 그에게 와서 싸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곳의 농민 모두를 그의 이름으로 죽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거대한 황금 원숭이를 소환하여 모두 땅에 박살내려고 한다. 수유는 죄책감을 느끼고 뛰어내려 그와 싸우려고 하지만 원숭이는 그를 포지션에 잡아
초강력 빔으로 쏘아 올린다. 하지만 그가 사격을 하려고 할 때 토템의 가면을 쓴 남자가 뛰어들어 그의 사격 방향을 바꾸며 팔을 맞추고 수운을 구한다. 그는 다가와 의사라는 직함으로 치료해주고 니시케시가 그를 퍼플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최고의 멤버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원숭이는 강한 사람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에 더욱 흥분하며 시작한다. 모든 이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자신이 곧 억만장자가 될 상위 플레이어 중 하나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의 자산이 오비야쿠후르 구리에구구구임을 보여준다. 그는 기관총으로 그들을 쏘기 시작하지만 토템의 다른 두 멤버가 뛰어들어 얼음나무 방패를 만들어 그들을 둘러싸고 방어한다. 수위는 그들에게 묻는다. 원숭이가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억만장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작은 몬스터는 동전 하나 더 얻는 것 같은데 그레이브 버스터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산이 10억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 그 한도를 넘기 위해선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별 하나 칭호를 얻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위로 생기는 것이라고 해. 퍼플의 경우 그는 의사라는 매우 희귀한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10,000개가 넘는 치유 물약을 무작위로 만들어서 얻은 거야. 목수 마법사의 경우 그는 게임 내 모든 마법 요소를 숙달해서 칭호를 얻었어. 그들은 이어서 설명하길 억만장자가 되면 플레이어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규칙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고 래. 이것의 예시로는 버스터 아이템을 10개 이상 가진 수집가 수이유는 할아버지가 준 10웨이 덕분에 마지막 무덤 수호자가 되어 그 칭호를 얻었다고 기억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었는지는 모른다. 그렇다. 그들은 그에게 현재 억만장자에 가까운 플레이어가 10명 있으며 몽키는 그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말한다. 그는 클로즈드 비아 첫 해에 이 지위에 올랐고 그때부터 외로운 별 칭호를 얻으려 노력해왔으며 그 칭호를 얻기 위해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를 죽여왔다. 간단히 말해 그는 전투에 미친 원숭이다. 수유는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리를 구하러 가야 하니까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둬. 토템과 할아버지와 맺은 계약에 따라 그는 마지막으로 행동해야 해. 무덤 수호자로서 0단계를 지키며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 프레셔스 포함이 그를 상대로 정복하려고 할 때 말이야. 그는 능력을 활성화하고 이번에는 보라색 보석을 얻었어. 이것은 그림자와 공유, 야마, 그리고 두뇌 속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초고속을 가능하게 해. 이 능력 덕분에 그는 방어막 안의 모두를 구하고 몽키와 싸울 준비를 해. 그런데 니시카즈가 그 둘을 막으며 몽키에게 누군가와 싸우고 싶다면 그녀의 상사인 태무진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는 6명의 억만장자 중 하나이기도 해. 몽키는 이 제안에 신이 나서 수이윤에게 자신은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도 억만장자이지만 태무진에게는 토템이 있으니 그를 이기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토템의 본부로 향해 지가 차드 태무진을 만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진도 가디언 시즌 1과 무가 마무리된다.